여보, 오늘이 물순 날인지 알지? 명희는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 앉아 환하게 웃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촛불 두 개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죠. 결혼 7주년.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명희는 무릎 위에 올려둔 넥타이 선물 상자를 살짝 만지작거렸죠. 남편이 좋아하는 남색. 고르고 또 골라 포장까지 직접 한 것이었죠. 레스토랑 안에는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명희는 그 불빛들이 오늘 밤을 축복하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맞은편에 앉은 진석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물잔을 들어 올리는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한 모금, 또 한 모금, 물만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흘러내렸습니다. 테이블 아래 그의 두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손톱이 살갗을 파고들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명희는 남편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오늘 밤이 행복하기만 했으니까요. 케이크 나왔다. 같이 불자. 명희가 두 손을 모아 촛불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후. 작은 불꽃 두 개가 동시에 꺼졌습니다. 명희는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진석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양복 안주머니에서 갈색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두툼했습니다. 그것을 테이블 위에 거칠게 올려놓았죠. 쿵. 둔탁한 소리가 피아노 선율을 뚫고 울렸습니다. 케이크 위에 꽂혀있던 장식 깃발이 바람도 없이 쓰러졌습니다. 명희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봉투 위에 인쇄된 글자가 눈에 들어왔죠. 이혼 합의서. 명희는 그 5글자를 2번 읽었습니다. 세 번째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글자가 흐려졌으니까요. 아니, 흐려진 건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명희의 눈에 물이 차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야?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죠. 아내의 시선을 피하듯 고개를 돌린 채였습니다. 명희는 남편의 얼굴과 서류를 번갈아 쳐다봤죠.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결혼기념일이었으니까요. 케이크의 크림 냄새가 갑자기 비릿하게 느껴졌습니다. 나한테 지금 장난치는 거야? 명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려 했지만 실패했죠. 진석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사랑 같은 거 없었어.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은 명희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진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턱 근육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그 떨림을 명희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죠. 웨이터 한 명이 당황한 표정으로 멀찍이 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진석은 그 시선들을 무시했습니다. 의자를 밀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쪽 팔을 넣고 다른 팔을 넣고 단추를 잠그는 손끝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간 것 같았죠. 두 다리가 땅에 붙어버린 듯 무거웠습니다. 그녀의 시야에 넥타이 상자가 들어왔습니다. 남색 리본이 묶인 그 상자가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쓸모없는 물건, 버림받은 마음, 명희의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석은 지갑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섰죠. 한 발, 두 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웨이터가 계산서를 들고 다가왔지만 진석은 손을 내저으며 밀어냈습니다. 레스토랑의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찬바람이 밀려 들어왔죠. 명희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유리문이 닫혔습니다. 진석의 등이 사라졌습니다. 명희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죠. 거칠고 불규칙한 호흡이었습니다. 눈물이 한 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줄.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으니까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속에서 웅웅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진석이 보였습니다. 그는 비틀거리고 있었죠. 택시 한 대가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진석은 차 문을 잡고 몸을 겨우 구겨 넣었습니다. 비틀거림. 명희는 그것이 자신에 대한 미련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으니까요. 택시의 후미등이 빨갛게 빛나며 멀어져 갔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빨간 불빛. 명희는 그 불빛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손도 대지 않은 케이크와 이혼 서류만 남아 있었죠. 촛불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연기만 가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가 흩어지는 것처럼 명희의 7년도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꿈이면 좋겠다. 명희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테이블 위 서류의 질감은 너무나 선명했죠. 종이의 모서리가 손끝에 닿을 때마다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명희는 넥타이 상자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리본을 쓸어내렸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피아노 연주도 끝났습니다. 웨이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죠. 손님 괜찮으세요? 명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괜찮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대답 대신 지갑을 꺼냈습니다. 카드를 내밀었죠. 진석이 놓고 간 카드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자존심뿐이었으니까요. 명희는 넥타이 상자를 테이블 위에 남겨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혼 서류 봉투만 들었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었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레스토랑의 유리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명희의 뺨 위로 눈물이 식으며 얼어붙는 것 같았죠. 박진석,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명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봉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슬픔이 서서히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뼈끝까지 파고들었죠. 명희는 택시를 잡지 않았습니다.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걸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눈물에 번져 흐릿하게 보였죠. 신호등의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명희는 멈춰 섰습니다. 건널목 앞에서 혼자 서 있는 여자.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아스팔트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명희는 다시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속으로 다짐했죠. 다시는 울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다짐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명희는 소리 없이 울었으니까요. 결혼 7주년의 밤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빠 어디가? 아빠. 8살 지수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현관등 아래 선 아이의 두 눈은 공포로 가득했죠. 진석은 안방 장롱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옷걸이에서 자신의 옷을 거칠게 잡아당겼죠. 와이셔츠 2장, 바지 1벌, 속옷 몇 가지, 그것들을 여행용 가방에 마구 쑤셔 넣었습니다. 정리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나가야 했으니까요. 이 집에 오래 머물수록 마음이 흔들릴 테니까요.
명희는 거실 소파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돌아온 뒤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였죠. 눈두덩이 부어 있었습니다. 화장이 번져 눈 아래가 검게 물들어 있었죠. 명희는 떨리는 입술을 간신히 열었습니다. 이유라도 말해줘.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진석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지 않는 척 했습니다. 그는 귀에 이어폰을 꽂았죠. 아무 음악도 재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내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벽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듣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의 손은 옷가지를 넣으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방 지퍼를 잡아당겼죠. 지직, 거친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제발 대답 좀 해. 명희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죠. 그 소리에 안방 문 뒤에 숨어있던 지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는 문틈으로 이 장면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8살짜리의 작은 심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지수는 아빠에게 달려갔습니다. 작은 두 손으로 진석의 바짓가랑이를 꽉 잡았죠. 매달리듯 온 힘을 다해 붙들었습니다. 가지마. 아빠 가지마. 아이의 울음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습니다. 콧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도 못했죠. 진석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이 눈에 들어왔죠. 아침마다 자신이 묶어주던 머리, 삐뚤삐뚤한 머리끈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턱이 떨렸죠.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독하게 마음을 먹었죠. 아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세 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8살의 작은 몸이 균형을 잃기에는 충분했죠. 지수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엉덩방아를 찧은 아이의 입에서 더 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앙! 그 소리가 집 안전체를 채웠습니다. 명희가 달려왔죠. 두 팔로 지수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의 등을 쓸어내리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진석을 노려봤죠. 명희의 눈에는 눈물 대신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애한테까지 이래야 속이 시원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명희의 고함이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진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보지 않았죠. 딸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볼 수 없었습니다.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테니까요.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각본이 허물어질 테니까요. 진석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등이 뻣뻣했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었으니까요. 신발장에서 구두를 꺼냈습니다. 발을 넣었죠. 끈을 묶는 손이 떨려 한 번에 되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겨우 매듭을 지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도어락의 버튼에 손을 올렸죠. 뒤에서 지수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희가 아이를 달래는 소리도 들렸죠. 진석의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굳었습니다. 1초, 2초, 3초, 영원처럼 긴 시간이었습니다. 돌아서면 안 돼. 여기서 돌아서면 안 돼. 진석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를 깨물었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비, 도어락이 풀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이 열렸죠.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맞은편 이웃집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아줌마 한 명이 틈새로 눈을 내밀고 있었죠. 소란에 놀라 나온 것이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이 진석의 가방과 신발을 훑쳤습니다. 진석은 그 시선마저 무시했죠. 엘리베이터 앞으로 걸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불이 들어오지 않았죠. 신경질적으로 연거푸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윙. 기계가 작동하는 소리. 진석은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죠. 감은 눈꺼풀 뒤로 지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울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아이. 그 모습이 눈꺼풀 안쪽에 새겨진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딩.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진석은 눈을 뜨고 안으로 들어섰죠.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층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1층. 문이 닫히기 시작했죠.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명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온 그녀는 엘리베이터 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명희의 입술이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닿지 않았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으니까요. 스테인리스 문에 비친 진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었죠.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참았던 모든 것이 쏟아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도 없었고 지켜보는 사람도 없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만큼은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진석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죠. 주먹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였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좁은 철제 상자 안에서 웅웅 울렸습니다. 1층에 도착할 때까지 진석은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딩. 문이 열렸습니다. 진석은 소매로 눈물을 훔쳤죠. 표정을 지웠습니다. 가방을 들고 로비를 지나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진석은 그 바람이 오히려 고마웠죠. 붉어진 눈을 감춰줄 테니까요. 그 시각 집안에서는 명희가 현관문 앞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도어락이 잠기는 기계음이 울렸죠. 삐. 차갑고 단단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명희의 가슴에 쐐기처럼 박혔습니다. 문이 잠겼습니다. 남편이 떠났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동시에 명희를 짓눌렀죠. 지수가 엄마에게 다가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명희의 팔을 잡았죠. 엄마, 아빠 언제 와? 명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끌어안았죠. 너무 세게 안아서 지수가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명희의 입에서 갈라진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울음인지 신음인지 구분할 수 없는 소리였죠. 아이의 작은 어깨가 엄마의 눈물에 젖어갔습니다. 복도식 아파트의 긴 복도에는 형광등만 하얗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서 모녀는 오랫동안 현관 바닥에 앉아 있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진석을 태운 택시는 이미 서울 외곽으로 달리고 있었죠. 뒷좌석에서 진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12층. 자신이 살던 집의 불빛이 아직 켜져 있는 것이 보였죠. 명희가 잠들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수가 울고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죠.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진석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죠. 접힌 자국이 여러 개 난 종이.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교모세포종 사기. 예상 자녀 수명 1년에서 3년. 그 글자들이 택시의 어두운 뒷좌석에서도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진석은 진단서를 다시 접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죠.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택시의 미터기가 숫자를 올려가는 소리만 고요히 울렸습니다. 창밖의 가로등 불빛이 진석의 얼굴 위로 스쳐 지나갔죠. 밝음과 어둠이 번갈아 그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진석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명희야 미안해.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사치였으니까요. 사랑한다는 말은 더더욱 사치였죠.
이제부터 그는 나쁜 남편으로 기억되어야 했습니다. 미움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명희가 자신을 잊고 새 삶을 살 테니까요. 그래야 지수가 아빠를 그리워하지 않을 테니까요. 택시가 고속도로에 올라탔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완전히 사라졌죠. 어둠뿐이었습니다. 진석은 그 어둠 속으로 홀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 위에 서서 김 대표님, 이번 봄 시즌 라인업 컨펌 부탁드립니다. 직원의 말에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명희는 더 이상 우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대표, 직원 26명을 거느린 사업가. 그것이 지금 명희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였습니다. 사무실은 넓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강남의 빌딩 숲이 내려다 보였죠. 한쪽 벽면에는 디자인 시안들이 자석으로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반대편 벽에는 매출 그래프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죠. 그 옆에 빈 공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못자국만 남은 벽. 예전에는 그 자리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죠. 진석과 함께 찍은 사진. 명희는 이혼 직후 그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지금은 달력 하나만 덩그러니 걸려 있었죠. 명희는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숫자만 바라봤죠. 매출, 순이익, 재고 회전율. 그 숫자들이 명희를 지탱하는 뼈대였습니다. 감정 따위는 숫자 뒤에 숨겨놓은 지 오래였죠. 대표님 점심 드셔야죠.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희는 서랍에서 비닐에 쌓인 샌드위치를 꺼냈죠. 편의점에서 사온 것이었습니다. 포장을 뜯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씹는 동안에도 시선은 화면을 떠나지 않았죠. 맛을 느끼지 못하는 듯 기계적으로 삼켰습니다. 팀장은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죠. 사무실의 직원들은 명희의 눈치를 보며 자판 소리를 줄였습니다. 숨죽인 공기가 사무실 전체를 감싸고 있었죠. 명희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아침 7시 출근, 밤 10시 퇴근. 그 사이를 회의와 전화와 결제로 채웠죠. 틈이 생기면 불안해졌으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무서웠습니다. 멈추면 생각이 밀려올 테니까요.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오를 테니까요. 엄마. 사무실 문이 열리며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1살이 된 지수가 학교 가방을 맨 채 서 있었죠. 키가 부쩍 자랐습니다. 하교 후 곧장 엄마의 사무실로 온 것이었습니다. 지수의 얼굴에는 기대 어린 미소가 살짝 번져 있었죠. 내일이 자신의 생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명희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거래처와 통화 중이었죠. 목소리는 단호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납기가 밀리면 저희도 방법이 없어요. 지수를 향해 손을 내저었습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저리 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지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으니까요. 아이는 말없이 사무실 구석 소파로 걸어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앉았죠. 작은 공간에 몸을 웅크리고 숙제 노트를 폈습니다. 지나가던 직원 한 명이 지수에게 초코바를 건넸습니다. 지수야, 배고프지? 이거 먹어. 지수는 두 손으로 받아들며 작게 웃었죠. 고맙다는 인사도 꼬박꼬박 했습니다.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또래답지 않은 조숙함이 서려 있었죠. 8살의 아빠를 잃은 아이. 엄마의 슬픔을 지켜본 아이. 그 경험이 지수를 일찍 어른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수는 숙제를 하면서도 가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명희는 여전히 전화를 하고 있었죠.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마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죠. 지수는 그런 엄마를 보며 살짝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8살 아이가 쉬지 않던 한숨을 11살이 된 지금도 쉬고 있었죠. 전화를 끄는 명희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죠. 화면에 친정 엄마의 이름이 떴습니다. 명희야, 엄마 아는 분 아들이 의사인데 한번 만나볼 생각 없니? 명희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삭제 버튼을 눌렀죠.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단 1초도요. 남자 따위 다시는 믿지 않을 거야. 명희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두꺼운 벽이 세워져 있었죠. 3년 전 그날 밤 이후로 쌓아 올린 벽이었습니다. 누구도 넘어올 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열어주지 않았죠. 사랑 따위는 사치라고, 믿음 따위는 바보짓이라고, 명희는 그렇게 자신에게 되풀이해 왔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죠. 명희는 문득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다크서클이 내려앉은 눈, 입꼬리는 아래로 처져 있었죠. 성공한 여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지친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돌렸죠. 자신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모니터 화면으로 시선을 되돌렸습니다. 매출 그래프를 다시 클릭했죠. 숫자 속에 자신을 묻었습니다. 지수는 소파에서 숙제를 마치고 가방에 노트를 넣었습니다. 엄마에게 다가가 뭔가를 말하려다 멈췄죠. 명희의 표정이 너무 날카로웠으니까요. 엄마, 나 먼저 집에 갈게. 그래, 집에 먼저 가면 엄마 금방 갈게. 명희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섰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지수는 창밖의 비를 바라봤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있었죠. 지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접힌 자국이 여러 개 난 낡은 사진. 아빠와 찍은 사진이었죠. 3살 때 놀이공원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사진 속 아빠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엄마 앞에서는 절대 하지 않는 말이었죠. 아빠 이야기를 꺼내면 엄마의 얼굴이 돌처럼 굳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지수는 혼자일 때만 아빠를 떠올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학교 화장실에서, 잠들기 전 이불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아빠를 그리워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지수는 사진을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죠. 작은 발걸음이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우산을 펴고 빗속으로 나선 아이의 뒷모습이 작고 외로웠습니다. 사무실에서는 명희가 여전히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죠.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명희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이 텅 비었죠. 형광등 하나만 명희의 책상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마우스를 놓았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깊은 한숨이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화려한 성공, 치열한 나날.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뿌리에는 독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진석에 대한 증오, 버림받았다는 분노. 명희를 움직이는 연료는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었죠. 그 미움이 명희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메마르게 만들었죠. 비가 점점 세차게 내렸습니다.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명희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봤죠. 하얀 천장,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텅 빈 표면. 명희의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무표정하게 비추고 있었죠. 택배요. 여기 놓고 갈게요. 지수의 생일날 아침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리며 퀵서비스 기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명희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기사는 이미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죠. 상자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눌려 찌그러져 있었고 테이프도 바랬죠. 발신인 이름은 지워져 있었습니다. 문지르면 까만 자국만 남을 정도로 번져 있었죠. 다만 수신인 란에 지수에게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명희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그 필체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죠. 하지만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떠올리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명희는 상자를 거실로 가져와 식탁 위에 올려놓았죠. 서랍에서 커터칼을 꺼냈습니다. 테이프를 끊으려던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지역번호가 낯설었습니다.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명희는 커터칼을 잠시 내려놓고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건조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명희 씨 되시죠? 저는 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 강민수 경위입니다. 명희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경찰이라니 무슨 일인지 감도 잡히지 않았죠. 박진석 씨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박진석?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명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3년 동안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이름이었죠. 듣고 싶지도 않았던 이름. 명희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전 남편인데 무슨 일인데요? 알려드리기 어려운 소식입니다만 박진석 씨가 사망하셨습니다. 명희의 손에서 커터칼이 떨어졌습니다. 툭! 날카로운 소리가 바닥 타일 위에 울렸죠. 칼이 바닥에 부딪히며 한 번 튕겨 식탁 다리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명희는 그것을 줍지 않았습니다. 줍을 수 없었죠. 몸이 굳어버렸으니까요. 네, 뭐라고요? 지방의 한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의 말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죠. 그에게는 업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무감한 말들이 명희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사망, 요양병원.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식탁에서 미역국을 먹고 있던 지수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진 것을 본 것이었죠. 핏기가 사라진 얼굴, 입술까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수는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왜 그래? 명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화기를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죠. 눈동자가 초점을 잃은 듯 허공을 떠돌았습니다. 경찰관의 소리가 멀리서 울리는 것처럼 흐릿하게 들려왔습니다. 김명희 씨, 들으시고 계신가요? 듣고 있어요. 명희의 목소리는 기계 같았습니다. 감정이 빠져 있었죠. 너무 큰 충격이 오면 사람은 오히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명희가 그 상태였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명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림을 멈출 수 없었죠. 시선이 택배 상자로 향했습니다. 지수에게 그 필체가 이제야 머릿속에서 연결되었습니다. 박진석의 글씨. 명희는 수백 번도 더 봤던 그 글씨체를 알아본 겁니다. 장을 볼 때 쓰던 메모, 냉장고에 붙여두던 포스트잇, 명희에게 써주던 짧은 편지. 그 글씨와 같은 모양이었죠. 이 상자를 보낸 게 그 사람이란 말이야? 명희의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죽은 사람에게서 택배가 올 수는 없었죠. 그렇다면 미리 보내둔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언제? 왜? 질문만 쏟아지고 답은 없었습니다. 지수가 의자에서 내려와 엄마에게 다가왔습니다. 명희의 손을 잡았죠. 차가웠습니다. 얼음장 같은 손이었습니다.
지수는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 누가 전화한 거야? 명희는 딸의 눈을 마주 봤습니다. 진석과 닮은 눈이었죠. 깊고 까만 눈동자. 그 눈을 보는 순간 명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내 아빠가 죽었다고? 미워했던 그 사람이 홀로 죽었다고? 명희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거실의 시계가 초침을 움직였습니다. 정적 속에서 그 소리만 울렸죠. 명희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3년간 쌓아 올린 증오와 방금 전에 들은 죽음 사이에서 길을 잃은 눈이었죠. 미워해야 하는데. 그런데 왜 가슴이 이렇게 아픈 건지. 명희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명희는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가? 금방 올게. 문 잠그고 있어. 명희는 지수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운동화를 신었죠. 손에는 차 키만 쥐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명희는 복도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손으로 가슴을 눌렀죠.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다고? 명희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죠. 복도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3년 전에도 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진석이 떠나던 그 밤에도 같은 형광등 아래에서 같은 벽에 등을 기대고 울었죠. 지금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으니까요. 명희는 벽에서 등을 떼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경찰서로 가야 했습니다. 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죠. 그 사람의 마지막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왜 확인해야 하는지는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지만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명희는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습니다. 경찰이 보내온 문자에 주소가 적혀 있었죠. 낯선 지명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꽤 멀었습니다. 그곳에서 진석이 죽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딩! 1층에 도착했습니다. 명희는 주차장으로 향했죠.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예상 소요 시간 3시간. 명희는 핸들을 잡은 채 잠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죠. 창백하고 지친 얼굴. 그 얼굴 위로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울고 있었던 겁니다. 명희는 소매로 눈물을 거칠게 훔쳤습니다. 울지 마, 그럴 자격 없어. 나한테도 그 사람한테도.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쉽게 멈추지 않았죠. 명희는 핸들 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주차장의 어둠 속에서 혼자 3년 전 진석이 택시 뒷좌석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기가 마지막으로 사셨던 방입니다. 경찰관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명희는 문 앞에서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한 채 멈춰섰죠. 냄새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곰팡이, 약, 오래된 습기, 그 냄새들이 코를 찔렀습니다. 명희는 입을 손등으로 가렸죠. 좁았습니다. 방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한 사람이 누우면 벽에 어깨가 닿을 만큼 비좁은 공간. 진석이 이곳에서 3년을 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겨우 한 발을 안으로 들였죠. 시선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책상 위에 빈 약통이 수십 개 놓여 있었습니다. 쓰러진 것도 있었고 뚜껑이 열린 것도 있었죠. 그 옆에 물컵이 하나 있었는데 컵 안에는 물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아무도 치우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벽면이 명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란 포스트잇이 수십 장 붙어 있었죠. 빼곡하게 도배를 하듯 하나를 읽었습니다. 기억하자. 또 하나. 내 이름은 박진석. 그 옆에 딸 이름은 지수. 2015년 3월 12일생. 그 아래에 명희는 내가 사랑한 사람. 명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포스트잇의 글씨체가 점점 흐트러져 있었죠. 처음에 붙인 것은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나중에 붙인 것들은 삐뚤삐뚤했죠.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포스트잇에는 알아볼 수 없는 글자가 구겨져 있었죠. 쓰다가 포기한 듯 선만 그어져 있었습니다. 고시원 총무가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밤마다 벽을 치면서 끙끙거리셔서 구급차 불러줄까 했더니 괜찮다고만 하시더라고. 총무는 혀를 찼죠. 안타까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지막 몇 달은 거의 방에서 안 나오시고 가끔 혼잣말하던데 여자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명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여자 이름, 자신의 이름일까요? 아닐까요? 확인할 길은 없었습니다. 진석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명희는 침대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얇은 이불이 구겨진 채 놓여 있었죠. 베개에는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많은 양이었죠. 빠진 머리카락. 항암 치료 때문인지 아니면 병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머리카락의 양이 진석의 고통을 대변하고 있었죠. 침대맡에 액자가 하나 엎어져 있었습니다.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죠. 바로 세웠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지수가 5살 때 찍은 사진이었죠. 진석이 지수를 어깨 위에 태우고 웃고 있었습니다. 명희도 옆에서 웃고 있었죠. 셋 다 환하게 웃는 사진. 하지만 액자 유리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거미줄처럼 갈라진 금. 진석이 고통 속에서 던졌을까요? 아니면 떨어뜨렸을까요? 금이 간 유리 너머로 세 사람의 웃는 얼굴이 조각조각 나뉘어 보였습니다. 명희는 액자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품은 채 한참을 서 있었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만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옷걸이 쪽으로 눈이 갔습니다. 코트 한 벌이 걸려 있었죠. 낡고 해진 코트. 팔꿈치 부분이 닳아 천이 헐어 있었습니다. 단추 하나가 없었죠. 명희는 그 코트를 알아봤습니다. 3년 전 이 집을 나갈 때 진석이 입고 있었던 바로 그 코트였으니까요. 레스토랑에서 걸쳐 입었던 코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코트. 3년이 지나도록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명희는 코트의 소매를 만졌습니다. 천이 거칠었죠. 보풀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봤습니다. 구겨진 영수증 몇 장이 나왔죠. 편의점 영수증이었습니다. 컵라면, 삼각김밥, 생수, 그것이 진석의 식단이었습니다. 건축가로 잘 나가던 남자의 마지막 식사가 편의점 컵라면이라니. 명희의 코끝이 시큰거렸죠. 바닥에 뭔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안경이었죠. 진석의 안경. 렌즈에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명희는 무릎을 꿇고 안경을 주워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죠. 렌즈의 얼룩을 무의식적으로 옷소매에 문질러 닦았습니다. 닦으면서 입술을 깨물었죠. 이가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더 아팠으니까요. 왜 이런 데서 살았어? 명희의 속마음이 비명처럼 울렸습니다. 촉망받던 건축가, 대형 설계사무소의 에이스. 그런 사람이 곰팡이 핀 고시원에서 홀로 죽었습니다. 명희는 안경을 코트 주머니에 넣었죠.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렸죠.
경찰관이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명희는 괜찮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고개만 끄덕였죠. 경찰관이 비닐봉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유품이었죠. 지갑, 열쇠 몇 개, 그리고 접힌 쪽지 하나. 명희는 쪽지를 펼쳤습니다. 진석의 글씨였죠. 흔들리는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블릿 비밀번호는 우리 딸 생일. 명희는 쪽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우리 딸 생일. 그 표현이 가슴을 쥐어짰죠. 우리 딸. 진석은 마지막까지 지수를 우리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떠나간 아빠가 아니라 여전히 아빠였던 겁니다. 명희는 쪽지를 손에 쥔 채 고시원 방을 나왔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왔죠.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명희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포스트잇에 적힌 글자들만 맴돌았죠. 명희는 내가 사랑한 사람. 그 문장이 귓가에서 진석의 목소리로 재생되는 것 같았습니다. 명희는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올라탔죠.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두 손으로 잡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이번에는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힘도 없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명희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야 했죠. 지수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시원 건물이 백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졌죠. 명희는 그 건물이 사라질 때까지 백미러를 봤습니다. 진석의 마지막 공간. 그 허름한 건물이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명희는 비로소 앞을 바라봤습니다. 도로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악셀을 밟았습니다. 집으로, 딸에게로, 그리고 진석이 남긴 마지막 비밀을 향해 달렸습니다. 지수의 작은 손가락이 태블릿 화면 위를 두드렸습니다. 명희는 서울로 돌아온 뒤 택배 상자를 뜯었죠. 상자 안에는 지수에게 보내는 선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토끼 인형 하나, 손으로 직접 뜬 목도리 하나, 그리고 구형 태블릿 PC 하나. 인형과 목도리는 깨끗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포장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생일 축하해 지수야라고 적혀 있었죠. 글자의 획이 흔들렸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쓴 글씨였죠. 태블릿 PC는 오래된 모델이었습니다. 뒷면에 스크래치가 많았죠. 충전기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명희는 충전기를 꽂고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켜졌죠. 잠금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창, 4자리 숫자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지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두 손을 내밀었죠. 명희는 아무 말 없이 태블릿을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지수는 화면을 들여다봤죠. 그리고 자신의 생일을 눌렀습니다. 0312. 딸깍.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잠금이 풀린 것이었죠. 명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 딸 생일. 고시원 유품 속 쪽지에 적혀 있던 바로 그 힌트. 명희는 경찰서에서 돌아온 뒤 쪽지를 읽었으면서도 미처 시도하지 못했던 겁니다. 진석이 비밀번호를 딸의 생일로 해놓았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찌릿했죠. 바탕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배경 이미지는 검은색이었습니다. 앱이나 파일은 거의 없었죠. 딱 하나, 폴더가 하나 있었습니다. 명희와 지수에게 보내는 편지. 그 폴더만 화면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명희는 지수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거실 바닥이었죠.
등을 소파에 기댄 채 태블릿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죠. 폴더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파일 목록이 나타났죠. 영상 파일이었습니다. 수백 개,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파일의 날짜는 3년 전이었죠. 진석이 집을 나간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가장 마지막 파일의 날짜는 불과 보름 전이었습니다. 진석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이었죠. 3년, 1천여일. 진석은 거의 매일 영상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한 번도 보내지 않을 편지를, 죽어가면서 홀로 매일. 명희는 파일 목록을 스크롤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죠.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리고 또 내렸습니다. 숫자가 계속 늘어났죠. 마지막 파일에 도달하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명희는 다시 맨 위로 올렸죠. 첫 번째 파일. 날짜 옆에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명희에게 첫 번째. 명희는 그 제목을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죠. 틀어볼게. 명희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명희의 손가락이 첫 번째 파일을 두드렸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로딩 표시가 빙글빙글 돌았죠. 거실에 정적이 내렸습니다. 시계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명희의 심장 박동만이 갈비뼈를 두드렸죠. 지수는 엄마의 팔을 잡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흔들리는 영상이었죠. 카메라 앵글이 불안정했습니다. 누군가 태블릿을 세워놓고 촬영한 것처럼 약간 기울어져 있었죠. 배경은 좁은 방이었습니다. 고시원 방과는 달랐습니다. 원룸처럼 보였죠. 짐이 거의 없는 텅 빈 방. 그리고 화면 가운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진석이었죠. 명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3년 전의 진석. 하지만 명희가 기억하는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수척했죠. 광대뼈가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죠. 병원복이 아닌 허름한 회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티셔츠가 몸에서 헐렁하게 놀았죠. 살이 많이 빠진 것이었습니다. 진석은 카메라를 바라보며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입꼬리를 올렸죠. 하지만 그 웃음은 금방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으니까요. 영상 속 진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명희야. 그 한마디에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목소리. 3년 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였죠. 익숙한 목소리. 하지만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았죠.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이걸 내가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겨야 할 것 같아서. 진석은 말을 하다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죠. 미간에 주름이 깊게 잡혔습니다. 두통이 온 것이었죠. 진석은 한 손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이를 악물었죠. 몇 초가 지났습니다. 다시 눈을 떴습니다. 숨을 고르며 카메라를 바라봤죠. 6개월 전에 병원에서 판정을 받았는데 뇌종양이고 말기라고 하더라. 진석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을 최대한 누르고 있는 것이 느껴졌죠. 하지만 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한부인데 시간은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하고 길면 3년에 짧으면 그보다 적을 수도 있고. 진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방 안의 벽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영상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알까? 아니, 넌 모르겠지. 진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너한테 차마 말 못하겠더라. 간호하겠다고 했을 거잖아. 진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직 젊은 너와 어린 딸이 고생하는 게 너무 싫었어. 진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죠.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지만 흐느끼는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진석은 손을 내렸죠.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내 머리가 너희를 잊어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떠나야 했어. 명희는 태블릿 화면을 두 손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려 화면이 흔들렸죠. 눈물이 화면 위에 떨어졌습니다. 방울방울. 액정 위에 동그란 얼룩이 생겼죠. 지수도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볼 위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죠. 아이는 울면서도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아빠의 얼굴을, 처음 보는 아빠의 눈물을. 영상 속 진석은 컵라면 하나를 꺼내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젓가락을 집으려 했죠. 손이 떨려 젓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주워서 다시 잡았지만 또 떨어졌죠. 세 번째 시도 만에 겨우 잡았습니다. 면을 집어 올렸죠. 입으로 가져가는 동안 국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티셔츠에 국물 자국이 번졌죠. 진석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손이 말을 안 듣네.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그 말을 하면서도 진석은 웃으려고 애를 썼죠. 억지 웃음이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화면 속 진석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죠. 진석의 왼쪽 손등. 거기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펜으로 쓴 것이었죠. 김명희 내 아내. 진석은 기억을 잃지 않기 위해 손등에 아내의 이름을 적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매일 지워질 테니 매일 다시 썼을 겁니다. 지워지고 쓰고, 지워지고 또 쓰고. 명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살갗을 파고들었죠.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미 온 마음이 부서지고 있었으니까요.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날짜가 바뀔 때마다 진석의 모습이 달라졌죠. 머리카락이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마 윗부분이 훤해졌고 나중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죠. 광대뼈는 더 도드라졌습니다. 팔이 앙상해졌죠. 눈동자의 초점이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카메라를 바라보면서도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더듬는 날이 생겼죠. 어느 영상에서 진석이 말했습니다. 오늘 지수 생각이 많이 나더라.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아빠 얼굴 기억은 하는지. 진석은 말을 이어가지 못했죠. 목이 메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죠. 보고 싶다. 그 말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상 속의 방에서도, 거실에서 영상을 보고 있는 명희와 지수에게도. 명희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블릿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어깨가 심하게 들썩였습니다.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참으려 해도 참아지지 않았죠. 3년간 쌓아놓았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증오, 분노, 원망, 그것들이 한꺼번에 허물어지며 그 밑에 묻혀있던 것이 드러났죠. 슬픔이었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할 거대한 슬픔이었습니다. 명희야, 마지막 부탁이야. 영상 속 진석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재생 목록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였죠. 명희와 지수는 거실 바닥에 나란히 앉은 채 몇 시간째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거실 조명은 꺼져 있었죠. 태블릿 화면의 빛만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진석의 모습이 이전 영상과 또 달라져 있었습니다. 뺨이 깊게 패여 있었죠. 눈 아래 그림자가 얼굴 절반을 덮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죠.
말하는 속도도 느려져 있었습니다. 단어와 단어 사이에 긴 간격이 있었죠. 생각이 따라오지 않는 듯 허공을 바라보다가 겨우 다음 말을 잇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야. 진석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흐려진 눈동자 속에서도 간절함이 빛나고 있었죠. 사랑한 적 없다고 지긋지긋하다고 했지? 진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도 진짜가 아니었어. 나는 너만 사랑했어. 명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었지만 소용이 없었죠. 턱이 떨리고 어깨가 떨리고 손끝까지 전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내도 되고 날 원망해도 되는데 행복하게만 살아줄래? 그것만 해주면 돼. 진석은 말을 마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작게 들썩였죠.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들지 않았습니다. 카메라에 눈물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버텼죠. 명희는 그 영상을 보다가 재생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죠. 다음 영상, 또 다음 영상, 재생 버튼을 누르고 또 눌렀습니다. 영상의 날짜가 더 지나갔습니다. 진석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죠. 한 영상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려다 몇 초간 멈추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였더라? 진석은 손등을 내려다봤죠. 거기에 적힌 글자를 읽었습니다. 박진석? 맞아. 내 이름은 박진석이야. 자기 이름조차 잊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기억이 무너지고 있었죠. 종양이 뇌를 갉아먹으며 진석이라는 사람을 조금씩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진석이 침대에 누운 채 촬영했습니다. 몸을 일으킬 힘이 없는 듯 했죠.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명희 얼굴이 잘 안 떠오르네. 아침에는 떠올랐는데 지금은 흐릿해. 진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베개 위로 떨어졌습니다. 무서워. 너희를 잊어버리는 게 제일 무서워. 명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블릿을 바닥에 내려놓았죠. 두 손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쿵, 쿵. 둔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냐고. 명희의 절규가 거실벽에 부딪혀 울려 퍼졌습니다. 목소리가 찢어졌죠. 3년간 닫아두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엄마의 등 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두 손이 엄마의 등에 닿아 있었죠. 떨리는 작은 손이었습니다. 지수는 울면서 태블릿 화면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 속에 정지되어 있는 아빠의 얼굴, 마른 뺨, 감은 눈. 지수는 화면 위에 손바닥을 올렸죠. 아빠의 뺨이 있는 자리에 유리 화면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손을 떼지 않았죠. 명희는 바닥에 무너지듯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았죠.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흐느끼다가 절규하다가 다시 흐느꼈죠. 그때 재생 목록에서 한 영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파일 이름이 달랐죠. 날짜만 적혀 있었죠. 진석이 집을 나온 바로 그날의 날짜였습니다. 지수가 그 파일을 터치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죠. 이번 영상은 진석이 직접 찍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질이 낮았습니다. 흑백에 가까운 영상이었죠. CCTV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확보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영상 하단에 날짜와 시각이 찍혀 있었죠. 3년 전, 밤 11시 42분, 화면에 골목길이 보였습니다. 전봇대 아래 가로등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죠. 그 불빛 아래 사람이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웅크리고 있었죠. 진석이었습니다. 집을 나온 직후의 진석. 코트를 입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영상 속 진석은 입에 주먹을 물고 있었죠. 소리를 지르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양 어깨가 격하게 들썩였습니다. 온몸이 경련하듯 흔들렸죠. 소리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주먹에 이를 박아 넣은 채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 한 명이 진석을 봤습니다. 힐끗 쳐다보더니 피해서 갔죠. 취객이라고 생각한 듯 인상을 찌푸리며 지나갔습니다. 또 한 명이 지나갔습니다. 역시 거들떠보지 않았죠. 아무도 진석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골목길에서 혼자 무너지고 있는 남자를 아무도 거들지 않았죠. 진석은 주먹을 입에서 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온 아파트 방향을 향해 고개를 숙였죠. 깊이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절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절이었습니다. 떠나온 가족에게 하는 마지막 인사였죠. 이마가 차가운 콘크리트에 닿았습니다. 몇 초간 그렇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어깨가 계속 떨리고 있었죠. 명희는 화면을 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죠. 힘이 빠졌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명희의 입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죠. 미안해, 진석아, 미안해. 허공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돌아오는 것은 벽에 부딪힌 메아리뿐이었습니다. 미워해서 미안해, 욕해서 미안해, 몰라줘서 미안해. 명희는 태블릿을 끌어안았습니다. 모니터를 가슴에 꼭 눌러 안았죠.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명희의 옷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명희는 그 차가운 기계를 사람처럼 안고 울었습니다. 남편을 안고 있는 것처럼, 다시는 안을 수 없는 사람을 안고 있는 것처럼. 지수가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아이도 울고 있었죠. 하지만 지수는 엄마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꼬마의 손이 어른의 등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11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영상은 끝까지 재생되었습니다. CCTV 속 진석은 바닥에서 겨우 몸을 일으켰죠. 비틀거리며 골목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화면에 아무도 없는 빈 골목만 남았습니다.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그 빈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사무치게 외로웠을 진석의 3년이 명희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왔죠. 거대한 슬픔의 파도가 명희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모녀는 바닥에 앉은 채 서로를 붙들고 울었죠. 소리가 잦아들 때쯤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되었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물은 그 긴 밤보다도 길었죠. 엄마 아빠한테 이거 보여주고 싶었는데. 지수가 접어둔 종이 한 장을 펼쳤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죠.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키 큰 남자, 긴 머리의 여자, 그리고 가운데 작은 아이. 셋 다 손을 잡고 웃고 있었죠. 그림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영상을 모두 본 뒤였습니다. 명희와 지수는 거실에서 침실로 옮겨 이불 위에 나란히 누워 있었죠. 두 사람의 눈은 부어 있었습니다. 코도 빨갛게 물들어 있었죠. 휴지통에는 눈물을 닦은 휴지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명희는 지수가 내민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죠. 그림 속 아빠의 얼굴에 눈이 2개 찍혀 있었습니다. 코가 있었고 입이 있었죠. 활짝 웃는 입이었습니다. 명희는 그 웃는 입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지수야. 응. 엄마가 미안해. 명희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른 줄 알았는데 다시 차올랐죠. 명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이야기 못하게 해서 미안해. 한마디, 한마디, 끊어질 듯 이어지는 문장이었습니다. 명희는 옆으로 고개를 돌려 지수를 바라봤죠. 이불 위에 나란히 누운 딸의 눈이 촉촉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석과 똑 닮은 까만 눈동자였죠. 그 눈을 볼 때마다 외면했었습니다. 아빠를 닮은 딸의 눈이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눈이 한없이 고마웠죠. 진석이 남기고 간 가장 큰 선물이었으니까요. 지수는 엄마의 눈물을 작은 손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조심스럽게 엄마의 눈밑을 쓸어내렸죠. 엄마 나 사실 알고 있었어. 뭘? 아빠가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 명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죠. 아빠가 나갈 때 내 손을 뿌리쳤잖아. 그때 아빠 손이 떨리고 있었어. 8살의 기억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아이는 아빠의 떨림을 감지했던 겁니다. 어른인 명희가 보지 못한 것을 아이는 보고 있었죠. 명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코끝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죠. 울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혼자 아빠 사진 보면서 이야기했어. 지수가 주머니에서 접힌 사진을 꺼냈습니다. 3년 동안 품고 다녔던 낡은 사진이었죠. 놀이공원에서 아빠와 찍은 사진. 사진에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접었다 펴기를 수백 번은 한 흔적이었죠. 명희는 그 사진을 보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수를 두 팔로 꼭 안았죠. 세게 안았습니다. 아이의 머리가 엄마의 가슴에 묻혔습니다. 명희의 턱이 지수의 머리카락 위에 닿았죠. 우리 지수 엄마가 정말 미안해. 명희는 되풀이했습니다. 아이를 안은 채 몸을 흔들었죠. 토닥토닥. 지수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지수도 엄마를 안았습니다. 작은 팔이 엄마의 허리를 감쌌죠. 엄마 우리 아빠 마지막 영상 다시 볼까? 지수가 이불 위에 놓인 태블릿을 가리켰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죠. 태블릿을 켰습니다. 마지막 영상 파일. 날짜는 진석이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죠. 진석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명희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앙상했습니다. 사람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였죠. 광대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것처럼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거의 없었죠. 두피에 핏줄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눈은 깊이 꺼져 있었죠. 입술은 하얗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석은 웃고 있었습니다. 힘겹게. 그래도 웃고 있었죠. 명희야 지수야. 목소리가 실처럼 가늘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끊어질 것 같았죠. 오늘은 좋은 날인 것 같은 게 너희 얼굴이 떠올라 선명하게. 진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를 지은 채였죠. 명희는 눈이 예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눈이 좋았어. 진석의 감은 눈에서 눈물이 한 줄 흘러내렸습니다. 지수는 나랑 눈이 닮았대 명희가 그랬는데 맞는 것 같아. 지수는 내 눈을 닮았어. 진석은 눈을 떴습니다. 카메라를 바라봤죠.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렌즈의 위치를 정확히 모르는 듯 약간 빗나간 방향을 보고 있었죠. 시력도 잃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미안하고 아빠 노릇 제대로 못 해줘서 미안해. 진석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통장이었죠. 카메라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건 지수대학 입학금으로 모아둔 건데 많지는 않아. 진석의 손이 심하게 떨려 통장이 흔들렸습니다. 명희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죠. 죽어가면서까지 딸의 미래를 걱정한 남자. 병원비 대신 딸의 학비를 모은 남자. 명희는 이 사람을 3년 동안 미워했었습니다. 저주했었습니다.
그 시간이 칼날처럼 가슴을 베어왔죠. 진석은 통장을 내려놓고 다시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명희야, 너는 더 사랑받을 사람이니까 나 같은 건 빨리 잊고 좋은 사람 만나. 진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행복해라 제발. 그 한마디를 끝으로 진석은 카메라를 껐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죠. 마지막 영상이었습니다. 진석이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명희는 검은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 화면. 그 안에 명희의 얼굴만 어렴풋이 반사되어 있었죠.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지수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 말 들었지? 응. 행복하래. 응. 명희는 지수를 다시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세게 안지 않았죠.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에서 아기 때부터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명희는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죠. 방 한 곳곳에 진석의 유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코트, 안경, 다이어리, 통장, 택배 상자에 들어있던 토끼 인형과 목도리. 명희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죠. 아까까지만 해도 쓰레기라고 여겼을 것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하나하나가 진석의 손길이 닿은 보물이었죠. 명희는 코트를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안경을 서랍에 넣었죠. 다이어리를 책장에 꽂았습니다. 다이어리를 넣으려는 순간 사이에서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쪽지였죠. 접힌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지수 대학 입학금. 그 옆에 통장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꼬깃꼬깃 구겨진 통장도 다이어리 속에 끼워져 있었죠. 잔액이 적힌 마지막 줄을 봤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몸으로 푼푼히 모은 돈이라는 걸 알았죠. 병원비를 아끼면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그렇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명희는 통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두 손으로 꼭 눌러 안았죠. 차가운 종이가 가슴의 온기에 닿았습니다. 따뜻해질 리 없었지만 명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물건이었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여명이었죠. 밤새 울고 난 뒤에 아침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지수도 옆에 누웠죠. 엄마의 팔 안에 쏙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이불 밖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이불 안은 따뜻했죠. 명희는 지수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겼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고요해졌죠. 잠이 든 것이었습니다. 지수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명희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진서가 우리 딸 정말 예쁘게 컸다? 너를 닮아서 참 예쁘게. 명희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베개 위에 떨어져 작은 얼룩을 만들었죠. 명희도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여명이 번져가고 있었죠. 길고 긴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명희야, 나 대신 지수한테 좋은 엄마 해줘서 고마워. 태블릿 속 진석의 목소리가 차 안에 울렸습니다. 명희는 운전석에서 이어폰을 빼며 화면을 껐죠. 오늘 아침 명희는 차를 몰고 어딘가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지수가 앉아 있었죠. 무릎 위에 들꽃 다발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소박한 야생화였습니다. 꽃집에서 고른 것이 아니었죠. 아파트 단지 뒤편 공터에서 직접 꺾어온 것이었습니다. 진석이 좋아하던 꽃이었죠. 화려한 장미보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을 좋아하던 사람. 명희는 그 취향을 잊지 않았습니다. 미워하면서도 잊지 못했던 겁니다. 엄마, 아빠 나무가 어디 있어? 좀 더 가면 나와. 명희의 목소리는 며칠 전과 달랐습니다. 날카로움이 빠져 있었죠.
부드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딱딱하지도 않았죠. 무언가 녹아내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3년 동안 쌓아 올린 얼음이 서서히 균열을 내고 있었죠. 차창 밖으로 도시의 건물들이 사라지고 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이 늘어났죠. 초록이 짙어졌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하나 없는 파란 하늘이었죠. 진석이 떠나기에 너무 좋은 날씨였습니다. 아니, 만나러 가기에 딱 좋은 날씨였죠.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도착을 알렸습니다. 수목장이었죠. 명희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지수도 내렸죠. 들꽃 다발을 두 팔로 안았습니다. 아이의 팔에 비해 다발이 커서 얼굴이 반쯤 가려졌죠. 그 위로 까만 눈동자만 보였습니다. 진석의 눈을 닮은 눈동자.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수목장 입구에서 관리인에게 위치를 물었죠. 나무 번호를 확인하고 산책로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풀 냄새가 났습니다. 흙 냄새도 났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평화로운 곳이었죠. 5분쯤 걸었을까요? 산책로 오른편에 나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느티나무였죠.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지가 고르게 뻗어 있어 단정한 모양이었습니다. 나무 아래 작은 표지판이 박혀 있었죠. 박진석 영면. 그곳이 진석의 마지막 주소였습니다. 명희는 나무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죠. 나무 껍질이 거칠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죠. 가지 끝에는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연두빛의 작은 잎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진석이 잠든 나무에도 봄은 찾아오고 있었죠. 지수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들꽃 다발을 나무 앞에 내려놓았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작은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속삭이듯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죠. 아빠에게 하는 인사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두 사람만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뜬 지수가 활짝 웃었습니다. 아빠 나 5학년 됐고 키도 많이 컸어. 우리 반에서 세 번째로 커. 지수는 나무를 올려다보며 말했죠. 마치 나무가 진석인 것처럼. 진석이 거기 서서 듣고 있는 것처럼. 아이의 목소리는 해맑았습니다. 수학시험 100점 받았어. 엄마는 당연하다고 했는데 아빠는 잘했다고 해줬을 거지. 지수의 눈에 물기가 비쳤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죠. 울면서 웃는 아이. 슬프지만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목도리 예뻐. 내가 맨날 하고 다닐게. 토끼 인형도 침대에 놓을 거야. 지수는 나무 기둥에 볼을 대었습니다. 앉는 것이었죠. 나무를 앉는 아이의 모습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과 어우러졌습니다. 명희는 한 발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죠.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늘은 울지 않겠다고 집에서 다짐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코끝이 시큰거렸죠. 명희는 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쓴 것이었죠. 4장짜리 긴 편지. 펜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글자가 번진 곳이 있었죠. 울면서 썼다는 증거였습니다. 명희는 편지를 코팅해 왔습니다. 비바람에 젖지 않도록. 편지 옆에는 지수가 그린 가족 그림도 코팅되어 있었죠.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는 그림. 명희는 가방에서 끈을 꺼내 편지와 그림을 나무가지에 매달았습니다. 바람이 불자 편지가 흔들렸죠. 팔랑팔랑. 나뭇잎 사이에서 하얀 종이가 춤추듯 흔들렸습니다. 명희는 나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무 껍질에 손을 대었죠. 거친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햇살을 받아 데워진 나무는
사람의 체온 같았죠. 진서가, 명희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나무에 대고, 바람에 대고, 하늘에 대고, 왜 말 안 했어? 바보같이.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죠. 눈에 물기가 고였지만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키려고 했던 나랑 지수 잘 지켜볼게. 명희는 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손바닥 전체로 천천히 쓸어내렸죠. 나무의 결을 따라 손이 움직였습니다. 미워했어서 미안해. 이제는 안 미워하려고. 이제는 알았으니까. 명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죠.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나뭇잎들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진석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괜찮다고. 미워해도 괜찮았다고.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고. 바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명희는 눈을 떴습니다. 일어섰죠. 무릎에 묻은 흙을 털었습니다. 지수가 다가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손이었죠. 엄마, 아빠한테 사진 보여주자. 지수가 명희의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켰죠. 나무를 배경으로 섰습니다. 지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명희도 웃으려 했죠. 억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슬프지만 진심인 웃음이었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남아 있었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죠.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화면에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겼죠. 뒤로는 진석의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에 매달린 편지와 그림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파랬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아래서 나무와 사람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잘 나왔다. 지수가 화면을 보며 웃었죠. 명희도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이 보였죠. 며칠 전 사무실 유리창에 비치던 그 얼굴과 달랐습니다. 무표정하지 않았습니다. 건조하지도 않았죠. 슬프지만 따뜻한 얼굴이었습니다. 명희는 태블릿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수의 손을 잡았죠. 두 사람은 나무를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죠. 편지가 팔랑거렸습니다. 나뭇잎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아빠, 또 올게. 지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명희도 작게 고개를 숙였죠. 인사였습니다.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하는 인사, 용서로 하는 인사, 그리고 보내주는 인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돌아섰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내려갔죠. 명희의 발걸음이 올라올 때와 달랐습니다. 올 때는 무거웠죠. 지금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어깨에 얹혀있던 보이지 않는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3년간 짊어졌던 증오라는 짐. 그것을 나무 아래에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지수의 손이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그립이었죠. 이 손이 명희를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이 손이 명희를 다시 살게 만들어줄 것이었죠. 진석이 남긴 가장 큰 유산. 지수라는 이름의 희망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뒤를 돌아보면 느티나무가 보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가지 끝에 새잎이 반짝였습니다. 편지가 흔들렸죠. 그림이 흔들렸습니다. 나무 전체가 춤추는 것 같았습니다. 진석이 손을 흔들고 있는 것 같았죠. 잘 가라고, 행복하라고, 사랑한다고. 명희는 앞을 바라봤습니다. 지수의 손을 잡은 채 걸었죠.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죠.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집 주소를 입력했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목장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나무들이 작아졌죠. 길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계속 앞으로. 명희는 핸들을 잡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수가 조수석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명희는 볼륨을 조금 올렸죠. 차는 달렸습니다. 봄 햇살 아래 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수목장은 이미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석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무가 되어 서 있었죠. 바람이 불 때마다 명희와 지수에게 인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나무, 점점 작아지는 풍경,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두 모녀의 뒷모습, 길 위에 드리운 긴 그림자가 나란히 뻗어 있었습니다. 엄마와 딸, 두 개의 그림자. 하지만 햇살의 각도에 따라 그림자는 세 개처럼 보이기도 했죠. 명희의 그림자와 지수의 그림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함께 걷고 있는 것처럼. 아빠가 남긴 거 이거 하나 더 있었어. 지수가 태블릿 PC에 숨겨진 파일 하나를 발견한 것은 수목장을 다녀온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수는 저녁을 먹은 뒤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영상 폴더가 아닌 다른 곳이었습니다. 기본 메모장 앱이었죠. 거기에 문서 파일이 하나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제목은 명희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명희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젖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으며 다가왔죠.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메모장에 빼곡하게 적힌 글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죠. 일기였습니다. 영상을 찍을 힘조차 없는 날에 진석이 글로 남긴 기록이었습니다. 명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수가 태블릿을 건넸죠. 명희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일기. 진석이 집을 떠난 지 열흘 뒤의 날짜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커피를 샀는데 내 것만 사면 되는데 자꾸 두 개를 집는다. 명희는 그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두 개를 집는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죠. 습관이라는 것. 7년을 함께 살며 몸에 밴 것. 진석의 손은 머리가 잊으라고 명령해도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명희는 다음 일기로 넘어갔습니다. 지수한테 계란말이 해주고 싶네. 밥은 잘 먹으려나? 내가 만들면 맨날 더 달라고 했는데. 지수가 옆에서 그 부분을 읽고 코를 훌쩍였습니다. 아빠 계란말이 진짜 맛있었는데. 지수의 목소리가 잠겼죠. 명희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계속 읽었습니다. 명희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고여 글자가 번져 보였죠. 소매로 눈을 닫고 다시 읽었습니다. 날짜가 흐를수록 일기의 글씨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맞춤법이 정확했죠. 문장도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오타가 늘어났습니다. 단어가 빠지기도 했죠. 문장이 중간에서 끊긴 곳도 있었습니다. 기억과 함께 언어 능력도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의 일기였습니다. 거울 속의 사람은 누구지? 손등엔 박진석이라고 적혀 있고 다른 손은 김명희인데 누구일까? 명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 위에 손가락을 올린 채 움직이지 못했죠. 심장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진석이 자신을 잊어버린 날이었습니다. 손등에 적어놓은 이름, 매일 다시 썼던 이름. 그런데도 결국 잊혀졌죠. 하지만 다음 날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왔다. 명희는 내 아내였다. 제발 이 기억만은 끝까지 남아있기를. 명희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죠.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울음인지 비명인지 모를 소리였습니다.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었죠. 손가락 사이로 흐느끼는 숨이 쏟아졌습니다. 명희는 3년 동안 진석을 저주했습니다. 사랑한 적 없다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다른 여자가 있다는 그 말도 믿었죠. 그것이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진석은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명의를 잊고 싶지 않아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이름을 쓰고 벽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일기를 적고 영상을 남기고 그렇게 명의를 기억하려고 안간힘을 쓴 겁니다.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명의는 일기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마지막 일기의 날짜는 진석이 세상을 떠나기 닷새 전이었죠. 짧았습니다. 글자가 심하게 흔들려 겨우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다. 명희야, 지수야, 이것만은 잊지 않을게. 끝까지 사랑해. 그것이 진석이 남긴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사랑해. 그 세 글자가 마지막이었죠. 처음에도 사랑이었고 끝에도 사랑이었습니다. 진석의 인생은 그 세 글자로 시작해서 그 세 글자로 끝난 것이었습니다. 명희는 태블릿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을 감았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며칠 전과 달랐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죠. 원망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그리고 그 사람의 사랑을 뒤늦게 알아차린 아픔, 그것이 눈물의 이름이었습니다. 지수가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엄마의 팔에 자신의 팔을 기대었죠.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내렸죠. 시계의 초침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명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응. 우리 아빠 약속 지키자. 어떤 약속? 행복하자는 약속.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았죠. 두 사람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엄마의 크고 마른 손, 딸의 작고 부드러운 손,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손이 있는 것 같았죠. 진석의 손,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손, 하지만 영원히 느낄 수 있는 온기. 명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죠. 작지만 또렷한 빛. 명희는 그 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진석아, 잘 자.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 하지만 그 말은 밤하늘로 올라가 별 하나에 닿았을 겁니다. 진석이 듣고 있었을 겁니다. 어딘가에서 웃고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로 약속한 것을 보면서 명희는 태블릿을 끄고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수의 손을 잡고 침실로 향했죠. 내일은 또 아침이 올 것이었습니다. 출근을 하고 지수를 학교에 보내야 했죠.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같은 일상은 아니었습니다. 증오 대신 사랑을 품은 일상이었죠. 분노 대신 그리움을 아는 일상이었습니다. 침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태블릿 PC만 남았죠. 검게 꺼진 화면. 그 안에는 진석의 일천여 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 고통, 외로움, 그리움. 그 모든 것이 차가운 기계 안에 살아 있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하지만 명희의 침실 창문에는 작은 불빛이 오래도록 켜져 있었죠. 엄마와 딸이 이불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금기가 아닌 추억으로. 그리고 창밖의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